끊어진 줄 알았던 것도 어느 날 뜻밖의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오래전부터 얽혀있던 사이이기도 하지요. 저는 평생 남의 차를 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을 땐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나이 50이 훌쩍 넘어가 있더군요.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 이 운전기사라는 직업 덕분에 참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로 엮인 관계라 생각했는데 그중 어떤 인연은 세월이 흘러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아주 오래전 다른 한 사람과의 약속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의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일은 흔치 않죠. 돌이켜 생각해봐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깡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촌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석탄이 돈이 됐기에 마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마다 갱도로 향하는 사람들, 검은 먼지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돌아오는 광부들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의 풍경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로 평생을 일했고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고 마을은 점점 썰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들고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광산과 먼지만 남은 골목길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겠다고요. 부모님처럼 묻히듯 살아가긴 싫었습니다. 그렇게 20살 무렵 저는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무턱대고 올라온 건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외삼촌의 소개를 받아 한 카센터에 가서 일을 배우기로 했어요. 거의 20년간 촌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은 너무나도 큰 도시였습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혼을 쏙 빼놓기 충분했습니다. 터미널 밖에서 외삼촌이 알려준 주소를 받아 적은 종이를 보면서 어떻게 가야 하나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제 가방을 낚아채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매치기였죠.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근처에 보이는 파출소로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지 또래의 경찰 한 분이 앉아 있었죠. 저기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제발 좀 찾아주세요. 어이구 저런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쩌다가 그랬어. 가방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자세히 좀 말해봐.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당했고요. 가방 안에 돈도 들어있어요. 사정을 들은 경찰은 찾아보려 노력은 하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아서 안쓰럽다며 차비를 지어주셨어요. 사정이 딱하네. 일단 이걸로 버스비라도 하게. 그리고 자네가 지금 간다는 가게 전화번호 남겨놓고 가. 찾으면 연락해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크게 신고식을 치른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개받은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누구시죠? 이원필 씨 소개로 왔는데. 오늘부터 일하러 온다고 했던 분이구나. 들어오세요. 사장님 금방 오실 겁니다. 사장님 대신 저를 맞이한 건 자동차 정비소의 직원이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던 그 직원은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살갑게 말을 붙였죠. 저는 여기 직원 임성진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영석이고요. 올해 24 됐습니다. 24? 나랑 동갑이네. 영석이라고 했지?
앞으로 같이 일할 건데 편하게 말 놓자. 어때? 막 시골에서 올라와 잔뜩 긴장한 제게 성진이는 먼저 다가와 주었고 스스럼 없이 대해 주었죠. 동갑이기도 하니 쉽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잠시 후 정비소 사장님이 돌아오셨고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소매치기를 당한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장님께 그 일을 말했더니 곤란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가게 안쪽에 있는 방 한 칸을 내주셨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곳이긴 한데 돈이 모일 때까지만 그곳에서 지내라고요. 작고 우풍이 심해서 무척 추웠지만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렇게 카센터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다들 퇴근을 했고 저도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저랑 동갑인 성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진아, 너 아까 퇴근하지 않았어? 두고 간 게 있어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딱히 먹을 것도 없고. 야, 영석아, 그러지 말고 너 괜찮으면 우리 집 가서 저녁 먹을래? 너희 집에서? 그래도 되나? 너희 가족도 있을 거고 갑자기 찾아가긴 좀 그런데. 성진이의 집은 카센터에서 서너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부엌에 가서 밥과 반찬을 챙겨 나왔습니다. 가짓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죠. 영서가 미안하다. 같이 저녁 먹자 해놓고 지금 있는 게 이것뿐이네. 괜찮아.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 잘 먹을게. 혼자 사니까 이렇게 먹고 산다. 그래도 밥은 더 있으니까 배고프면 더 먹어. 그래, 성진아. 근데 여기서 너 혼자 사는 거야? 다른 가족은 없고? 형제 자매도 없어? 어,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쭉 혼자 지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둘만 의지하고 살아서 그런가 많이 외롭네. 그 말을 하는 친구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긴 했지만 그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 제게 친구는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석아, 너 가게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했지? 불편하진 않아? 거기 꽤 추울 텐데 언제까지 살려고? 그러게 말이다. 성진이 너도 알지? 나 여기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 당한 거. 그 가방 안에 돈도 들어있었는데 어디 월세라도 구해보려면 몇 달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영석아,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 어떠냐? 우리 집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보다는 훨씬 낫잖아. 나도 혼자 살아서 적적하기도 하고 월세도 안 줘도 되니까 생활비만 좀 보태. 그러면 돈도 훨씬 아낄 수 있잖아. 사실 카센터에서 지내는 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집 구할 돈을 모으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 같았죠. 그래서 같이 살자는 그 친구의 제안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돈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성진이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같은 곳에서 일하고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성진이 덕에 도시살이가 외롭지 않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고마운 마음에 저도 친구를 잘 챙겼습니다. 특히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는 성진이를 시골에 있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성진이와 저는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진이의 배려 속에 도시살이에 완전히 적응했을 때쯤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반찬가게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오며 가며 장을 보다가 점점 말을 트게 됐고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와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제 결혼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영석이 네가 내일 결혼을 한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는다.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우리 카센터 왔을 때는 촌티가 줄줄 흘러서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말이야. 나 참, 너도 만만치 않거든. 근데 성진이 너는 진짜 만나는 사람 없어?
너도 결혼해야지. 그러게. 결혼 생각 없었는데 너 보니까 부럽기도 하네. 이제 너 나가 살면 나 외로워서 어쩌냐? 어쩌긴 뭘 어째. 성진이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소박하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는 친구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친구는 그로부터 3년 뒤에 딸을 얻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업,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삶의 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진이는 계속해서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며 손에 기름때 묻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자동차를 고치는 일이 적성에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서울의 한 회사에 들어가 임원들의 운전기사를 맡게 되었죠. 각자 바쁘게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죠. 친구는 그때 한창 얼마 전 출산한 아내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성진아, 재수 씨는 몸 좀 어때? 괜찮아? 에휴, 애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너도 알지 않냐? 그 사람 몸이 약해서 애 갖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 유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얻은 귀한 딸인데 막상 아내가 저렇게 아픈 걸 보니까 속상하네. 성진이 네가 더 잘해야겠다. 재수 씨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해.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얻고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얼굴에 그늘이 있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걱정과 진심 어린 간병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의 아내는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은 친구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친구는 말이 없었죠. 관이 닫히는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말수가 줄었고 오로지 딸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저는 그런 친구가 늘 마음에 걸렸고 제 아내와 상의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서 챙겨주거나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는 했습니다. 성진아, 나왔다. 이거 받아. 집사람이 밑반찬이랑 애기 주라고 챙겨주더라. 매번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챙겨와. 재수 씨한테 미안하게. 고맙다. 너희 부부 덕에 우리 현지 그나마 잘 키우고 있는 거야. 바쁘면 우리 집에 현지 맡겨도 돼. 우리 애엄마도 현지 예뻐하고 지석이랑 같이 놀게 하면 되니까. 이번 주말에도 집에서 둘이 있지 말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놀다가 가. 알겠지? 성진이와 저는 거의 형제나 다름없게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집에 데려와 함께 밥을 먹었고 명절에도 늘 한자리에 앉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진이 딸인 현지가 돌 무렵이었나. 친구가 제 아들 지석이와 놀아주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야, 영석아, 얘네 둘 나중에 크면 결혼시키자. 어때? 뭐? 그럼 너랑 나랑 사돈되자는 거냐? 둘이 잘 어울리지 않냐? 지석이도 우리 현지 예뻐서 죽을라고 하잖아. 어린 게 벌써부터 예쁜 건 알아봐서. 뭐, 애들 둘이만 좋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 너랑 나랑 사돈되면 진짜 좋긴 하겠다. 친구는 그 뒤로도 묵묵히 하나밖에 없는 딸인 현지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습니다. 내심 친구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이라도 했으면 했지만 친구는 딸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 정도로 친구는 딸 바보였습니다. 자동차 기름때로 범벅인 얼굴로도 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현지가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만사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딸 현지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친구의 딸은 어느새 의젓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로 가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성진아, 너 혼자서 진짜 고생 많았다. 현지 저렇게 잘 큰 거는 다 네 공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나? 현지는 지 혼자 잘 큰 거야. 야, 임성진,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전에 현지가 그러더라. 자기는 아빠를 제일 존경한다고. 자식한테 존경받기가 쉬운 줄 아냐? 너는 진짜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잘했어. 너 같은 아빠는 없을걸? 그동안 수고했다. 한 잔 받아. 그날 친구는 누구보다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성진이는 기침이 잦아 병원을 찾는 날이 많았습니다. 같이 술 한잔 하던 그날도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죠.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진아, 너 그 감기 걸린 지 꽤 되지 않았어? 병원에는 가봤고? 요즘 감기 독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래 가는 건가? 감기 가지고 병원은 무슨, 이런 거는 금방 나아. 성진아, 우리 나이도 이제 어린 나이만 아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야 뒤탈이 없는 거야. 너 임마, 현지만 챙기지 말고 이제는 너도 좀 챙겨. 아유, 알았다, 알았어. 네가 내 마누라 해라. 친구는 별일 아니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기침은 더욱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서가, 나 어떡하냐? 성진아, 너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 생겼어? 이제 좀 살만한가 싶더니 왜 꼭 이런 일이 생기는 줄 모르겠다. 영서가, 며칠 전에 나 병원 갔다 왔다. 근데 내가 말이야, 내가 폐암이란다. 저는 성진이의 말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친구의 말은 똑같았어요. 폐암이라니.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성진이는 덤덤했고 오히려 제가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진이의 병세는 깊어져 갔고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도 다 키웠겠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만하나 싶었는데 그런 병이 찾아왔다는 게 서럽기만 했어요. 세상이 불공평한 듯 했습니다.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한 적 없는 내 친구에게만 혹독한 것 같았어요. 성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자기 몸보다는 딸 현지만 걱정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는데 그마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딸 현지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항상 괜찮다면서 웃었고 딸 앞에서는 아픈 것도 참더라고요. 하지만 폐암 환자의 병세는 생각보다 빨리 악화됐습니다. 병을 알게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임종을 앞두게 됐죠. 성진이는 숨이 넘어갈 듯한 상황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서가 그동안 고마웠다. 성진아, 말하지 마. 힘들어. 네가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더 고맙지. 깡천에서 올라온 촌놈이랑 친구 돼줘서. 영서가,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딸 현지. 현지 좀 네가 잘 돌봐줘. 내가 형제가 있냐 친척이 있냐. 영석이 너 말고는 믿을 사람도 부탁할 사람도 없네. 미안하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잡고 그 부탁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성진이를 보내주고 저는 그의 딸 현지를 친조카처럼 보살폈어요. 제 아내도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친딸처럼 챙겼어요. 현지는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성실했고 아버지를 떠나 보낸 뒤에도 씩씩했습니다.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바로 취직까지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저와 아내는 현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현지야, 축하한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울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사를 하다니. 장하다 정말. 오늘 너 축하하려고 아줌마가 새벽부터 장바다가 만든 거야. 많이 먹어라. 아저씨, 아줌마, 고맙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차리셨어요. 잘 먹을게요.
우리 지석이가 현지 네 밥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 자식은 지 앞가림이나 잘 하려나 모르겠다. 왜요? 지석이 오빠도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저씨. 현지 너는 어쩜 이렇게 어른스럽고 잘 컸니? 너희 아빠가 이 모습을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받아. 얼마 되진 않지만 취업 선물이다. 저는 아내와 같이 준비한 돈을 현지에게 전해줬습니다. 현지는 그걸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저씨, 아줌마, 잘 쓸게요. 제가 첫 월급 타면 꼭 선물 드릴 거예요. 그때 받아주셔야 해요. 저한테는 두 분이 부모님이나 다름없잖아요. 부모나 다름없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현지가 취업에 성공했을 즈음 제 아들 지석이는 군에 가 있었고 저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반면 아내는 혼자서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아내에게 힘이 되어준 게 성진이 딸 현지였습니다. 현지는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의 덕분에 저희 아내가 덜 외로웠죠. 친구가 딸을 부탁하고 떠났지만 오히려 저희 가족이 현지 덕분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게도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죠. 더 이상 운전기사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막막했지만 다행히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한 회장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 김영석입니다. 아, 오늘부터 출근한다는 기사가 자넨가? 잘 부탁함세. 회장님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지금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원래 집안은 지방에서 땅을 좀 가지고 있던 그저 잘 사는 집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회장님이 집안의 큰아들로서 직접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키웠고 지금의 성공을 일궈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회장님의 집은 의외로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두 아들은 일찍이 유학을 보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회장님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역시 조용한 성격이었죠. 보아하니 회장님 곁엔 늘 사람이 적었습니다. 형제라고는 두 여동생밖에 없었는데 다들 일찍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아무래도 회장님이라는 위압감이 있으니 직원들도 그를 어려워했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동무라도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모시다 보니 자연스레 그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회장님을 모시면서 한마디라도 더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하고 세심한 분이었죠. 나이나 지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는 건 물론이었고 경조사 등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회장님께 정이 갔고 3달 정도 지나자 저희는 꽤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장님이 문득 제게 물으셨습니다. 김 기사,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저 올해 딱 50살 됐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네 또래가 한 명 있지. 회장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져서 어떤 사람인지 물었고 회장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지금처럼 회사 경영을 하기 전 어릴 적 집안 이야기였죠. 우리 집안이 원래 시골에서 땅 부자였어. 대대로 내려온 땅이 많아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었지. 덕분에 형편은 늘 넉넉해 남부러울 곳 없었지만 아버지는 한량이었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셨지. 그리고 바람도 많이 피우셨고. 아, 회장님 어머니가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사셨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제대를 하고 집에 내려갔는데 집안에 낯선 남자아이가 하나 있더라고. 7살이라고 하는데 못 먹고 살았는지 그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 회장님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길래 어머니한테 물었지. 저 애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군.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그때 알았어.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애라는 걸. 세상에, 그럼 그 애가 회장님 이복 동생이었던 겁니까? 응. 갑자기 낯선 집에 맡겨진 아이는 눈치만 보며 지냈어. 밥 먹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잘 웃지도 않고 불쌍했지. 어린 게 뭘 알겠어. 회장님은 그 어린 동생에게 정이 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린아이라서 귀엽기도 했고 친어머니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 사는 게 안쓰러워 아이를 동생처럼 잘 챙겨주었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복 동생도 회장님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어머니는 이복 동생이 집에 온 지 2년이 지나도록 그 애를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집안 체면이 있으니 데리곤 있지만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그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자주 혼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혼을 내실 때도 있었어. 대학교 방학하고 집에 내려갔던 날도 이복 동생이 아침부터 어머니한테 혼이 나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분이라도 풀어주려고 읍내로 데리고 나갔어.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근처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도 사주고 그날 그 애가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다더군. 입에 까맣게 묻히고 맛있다고 웃는데 그게 그렇게 귀엽고 안쓰러울 수가 없었어. 근데 김 기사, 자네는 자식이 어떻게 되나? 아,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도 어릴 때 짜장면을 엄청 좋아했어요.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들도 짜장면 입에 잔뜩 묻히고 먹었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렇지. 아무튼 그날 그렇게 기분을 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야. 무슨 일이요? 내가 차 사고가 날 뻔했어. 근데 그 어린 게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밀쳤지. 그 애가 뛰어들어서 나를 밀치면서 살린 거야. 그때 그 애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다리를 조금 절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지금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럼 그 동생은요? 회장님 대신 다쳤나요? 아니, 천만다행히도 우리 둘 다 큰 사고는 나지 않았어. 그 애도 타박상 정도로 끝났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지. 회장님의 이복 동생은 자신의 몸을 날려 회장님을 사고에서 구해냈지만 돌아오는 건 회장님 어머니의 구박이었답니다. 오히려 그 애를 탓했다고 했죠. 너만 아니었으면 읍내 나갈 일도 없었고 이런 사고도 당할 일이 없었다고요. 그 애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어린 나이를 탓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옆에서 아무리 말리고 설명했지만 듣질 않으셨죠. 그 뒤 다리 치료 때문에 회장님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학에 내려갔을 때 이복 동생은 이미 그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없었다고요? 아니, 왜요? 어머니께 물으니 그의 친어머니가 와서 데려갔다고 했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저 애만 달라며 울어서 그대로 보내줬다고. 아버지는 누가 데려가든 상관없다는 식이었고 어머니는 애초에 키우기 싫었던 터라 오히려 잘됐다 싶으셨던 거야. 그렇게 그 애는 우리 집에서 사라졌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럼 그 이복 동생이 제 또래라는 말씀이시죠? 맞아. 그때 그 애가 7살이었으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자네 나이쯤 됐을 거야. 그래서 그런가 김 기사 자네 보면 자꾸 그 애 생각이 나. 미안하고 보고 싶기도 해서 수소문을 했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네.
회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회장님 밑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회장님은 늘 한결같이 사람들을 챙겨주셨죠. 그런 분 밑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저 역시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큰 경사가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 지석이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아들 지석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 무슨 말인데? 나는 지석이 네가 이렇게 할 말 있다고 하면 긴장이 되더라. 뭔 사고 친 건 아니지? 아, 아빠, 아니에요. 사고는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아빠,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요. 뭐?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누군데? 어떤 아가씨야? 아빠, 혹시 내일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빠랑 엄마는 언제든 환영이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아들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저희 부부는 혼기 다 찬 아들이 언제쯤 결혼하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스럽기도 했죠. 그래서 소개시켜줄 아가씨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그날 밤을 꼬박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죠. 그런데 막상 아들이 데려온 사람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석이가 자신의 짝으로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오랜 친구의 딸이었어요. 성진이. 혼자 딸을 키우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둘도 없는 친구의 아이 말입니다. 서로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둘이 사랑을 키워온 모양이었습니다. 친구의 딸 현지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놀라셨죠?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계속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하긴 조금 놀라기는 했다만. 아니, 근데 너희 둘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된 거야? 제가 궁금해서 묻자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군대 있을 때 현지가 편지도 써주고 가끔 면회도 왔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밖에서 따로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아빠, 엄마, 저희 정말 서로 많이 아끼고 있어요.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지석이랑 현지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 말이 사실이 될 줄은 몰랐네. 너희 둘 다 아기였을 때 성진이랑 나랑 나중에 애들 크면 결혼시키자고 했었거든.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진짜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성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틀림없다. 아내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현지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속 깊은 아이였죠. 아들이 그런 아이를 아내로 만난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회장님께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저희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그래, 축하하네. 김기사네 집에 경사가 생겼구만.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언제 결혼해서 가정꿀이나 했는데 알턴니가 확 빠지는 기분입니다. 나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날짜랑 시간 알려주면 하환도 보내고 축의금도 보내야겠구만. 네? 아닙니다, 회장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 기사 아들 결혼인데 당연하지. 회장님께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루 전날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구이자 며느리가 될 현지의 아빠인 성진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성진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친구를 생각하며 유골함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더니 저를 부르더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현지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결혼식 앞두고 성진이한테 인사하러 왔지. 현지 너도 아빠 만나러 온 거야? 네, 아무래도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둘은 인사를 하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지야,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맙다. 아저씨가 더 잘할게. 너희 아버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성진이가 정말 네 걱정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랬었어. 알아요. 우리 아빠한테는 저뿐이었잖아요. 현지야, 이제는 내가 진짜로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우리 지석이도 잘하겠지만 힘들 때도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마. 현지는 눈물을 꾹 참으려다 끝내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진이나 너한테 다른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저씨.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이제 저한테도 든든한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밝게 웃는 현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힘들 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분주하고도 따뜻했죠. 친지와 지인들이 몰려와서 식장은 북적였고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로 정신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자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지석아, 공항에는 밤에 가면 된다고 했지? 네, 조금 쉬다가 짐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어서 공항 가기 전에 축의금 장부 정리하려고요. 아들은 노트북을 켜더니 장부에 적힌 하객 이름과 축의금을 파일에 옮겨서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아빠,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이름이요. 아빠가 운전해 주시는 그 회장님 성함 같은데요. 그분이 축의금도 보내주셨어요. 회장님이? 화환만 보내주셔도 된다니까 언제 또 축의금까지 보내셨대. 근데 그게 왜? 그게 회장님이 주신 축의금 액수가 너무 커서요. 아들이 보여준 축의금 장부에 적힌 액수를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는 건가 싶었죠. 왜냐하면 회장님 이름으로 무려 3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들이 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3천만 원이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그러게, 아무리 돈이 많은 분이라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을 보낼 줄은 몰랐는데. 안 되겠다. 내가 내일 회장님 뵙고 확인해보마. 지석이랑 현지는 일단 신혼여행 잘 다녀와. 다음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어제 아들 녀석 결혼식에 화환이랑 축의금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잘못 주신 건 아닐까 해서요. 제대로 주신 게 맞다고 해도 받기가 죄송할 정도입니다. 응? 아닐세. 제대로 보낸 거 맞아. 김 기사, 자네가 내 밑에서 10년이나 고생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김 기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회장님은 담담히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회장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며느리가 된 현지가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제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랑 아버님 선물이에요. 현지야, 뭘 이런 걸 사왔어. 너희 쓰기에도 모자랐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장님 선물도 샀어요.
저희한테 주신 축의금이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가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지석 오빠랑 저랑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 현지 네 말이 맞다. 잘 생각했어. 내가 회장님께 전화로 미리 물어보마. 회장님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회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 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기사 왔나? 어서 오게. 회장님,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축의금 주신 거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왔네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라. 아들과 며느리는 공손히 인사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본 며느리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외람되지만 회장님 성함이 임경식 맞으신가요? 응? 자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나? 저희 아빠 성함이 임성진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며느리의 입에서 제 친구 이름인 임성식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자마자 회장님의 얼굴 또한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회장님도 며느리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 임성진이라고? 내가 아는 그 임성진? 내 이복 동생 임성진이라는 거냐? 김기사 며느리가 성진이 딸이라는 거야? 네, 그분이 저희 아빠예요. 회장님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예전에 회장님께서 들려줬던 가정사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의 고향집에서 2년 정도 지냈던 이복 동생이 바로 제 친구이자 며느리의 아버지인 임성진이었던 겁니다. 모든 게 이해되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고르더니 저희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현지라고 했나? 근데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본 거지? 저희 아빠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형님이 한 분 계셨다고요. 아빠 말로는 어릴 때 잠깐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형님이 참 좋은 분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해했더니 사진도 보여주셨거든요. 아참, 그 사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빠 유품이라서 이삿짐에 챙겨왔거든요. 차 안에 있는 짐에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차 안에 실어놨던 짐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젊은 시절 회장님과 어린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죠. 이 사진이에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형님이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서 읍내 사진관에서 직접 챙겨온 거라고요. 이리 주렴, 어디 보자. 성진이가 이걸 계속 간직하고 있었구나. 회장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붉어진 눈가를 쓸어내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 성진이는 지금 어디 있니? 그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폐암이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형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좋은 기억이라고는 형님이랑 보낸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 근데 왜 안 찾았던 거야? 그게 이제 와서 찾아가면 패만 될 것 같다고. 형님 기억 속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애가, 성진이가 그렇게 떠났단 말이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찾아봤더라면. 너무 늦어버렸구나. 핑계 같지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성진이를 절대 못 찾게 하셨어. 혹시라도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우셨던 거야. 그때는 나도 어려서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지. 결국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사업을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구나.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아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진정이 된 회장님은 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지야, 너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김 기사, 자네한테도 정말 고맙네. 어떻게 보면 자네 덕분에 내가 조카를 다시 만나게 된 셈 아닌가? 아닙니다, 회장님. 사실 현지 아빠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였어요.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울 정도로요. 그럼 김 기사 자네가 내 이복 동생 세상 떠나고 그 딸인 현지를 돌봐준 건가? 돌봐줬다고 하기에는 부끄럽죠. 현지, 혼자서도 정말 잘 컸습니다. 똑똑하게 앞가림도 잘했고요. 제 며느리가 되기에는 아까운 딸 같은 존재입니다. 현지가 지 아빠 떠나고 가족 하나 없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성진이 그 친구가 하늘에서 도왔나 봅니다. 그래, 김 기사 말이 맞는 것 같구만. 기적적인 만남을 갖고 난 이후 회장님은 며느리를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친구 성진이가 회장님의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세상이 돌고 돌아 꼭 이 인연을 다시 이어준 것만 같았죠. 다음날 저는 회장님과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성진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서 계셨죠. 며느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회장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이 사진 회장님 드릴게요. 저보다는 회장님이 간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 이날이 성진이를 본 마지막 날이었지. 회장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성진이의 봉안함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성진이를 만나고 온 며칠 후 회장님은 제게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오길 부탁하셨어요. 제가 출근하면서 현지를 데리고 가자 회장님은 현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지야, 이거 받거라. 네 아버지 몫으로 챙겨둔 거다. 저희 아빠 앞으로요? 회장님, 이거 집문서 아니에요? 맞다.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현지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성진이 앞으로 남겨주신 거다. 우리 어머니가 알게 되면 전해주지 못할까봐 나한테 부탁하셨지. 이걸 이제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회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성진이한테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 땅이 개발이 진행되었고 그때 얻은 수익으로 사둔 아파트였던 거죠.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야. 이제 현지 네 명의로 바꿔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회장님,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야.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주고 싶은 작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현지가 그 서류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좋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도 그건 성진이 딸인 현지가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저희 아버지 몫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현지야, 앞으로도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오거라. 그래도 내가 네 큰아버지 아니니? 자주 찾아와주면 더 좋고. 네, 그럴게요, 큰아버지. 그 뒤로 며느리는 회장님을 자주 찾았습니다. 사모님 역시 현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아들만 키워봐서 꼭 딸을 만난 것 같다며 예뻐해 주셨어요.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챙기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며느리 현지에게도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과 회장님 댁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며느리는 회장님의 다른 가족들도 소개를 받으며 그 집안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현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오래된 친구의 딸이 이렇게 회장님과 가족처럼 지내게 된 것이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죠. 눈앞에 앉아있는 이복 동생의 딸을 보며 그동안 동생에게 가졌던 미안함을 풀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현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회장님께 보여줬어요. 회장님은 사진 속 다 큰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다가도 문득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후회보다는 이제라도 이어진 인연에 대한 안도와 감사가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친구가 남긴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먼저 간 친구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곤 합니다. 성진아, 너도 보고 있지? 네가 못다한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네 딸 현지는 이제 우리 가족과 너희 형님 곁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저는 또 한 번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한번 끊어진 것처럼 보이던 인연이 언젠가 다시 만나 서로를 밝혀주는 순간이란 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